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했습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요구를 바로 거부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사 하청 주듯 수사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일 밤 돌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으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인력이 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 역량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체포 이후 윤 대통령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공문을 확인한 경찰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과거에도 검찰이 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불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에다 그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건데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 했던 공수처장에 대해선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 한 것과 관련 오동훈 공수처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 처장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오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적극 협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건 또 다른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 중진회의에선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탈표 8표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재판부의 내란죄 철회 권유설엔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재판부 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과 헌재가 야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는 건 탄핵 선고에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유도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도 TV조선 통화에서 권유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쓴 것이라며 재판부의 사전 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확실한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형사 구속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헌재는 국회 측이 요청한 내란죄 철회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번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는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질타했지만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엄동설안에 밤새워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참 탄핵 전국 속에서 여야가 간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공수처 비판에 이제 일제히 비판을 한 건데 지금 이 야당은요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질타를 했고요. 여당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수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공수처 이 태동 과정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원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수사기관이 있죠. 일종의 옥상옥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 이 탄생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생기지 말아야 할 기관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비판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를 비판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뭐 무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수처를 만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한 것도 대부분 민주당이고. 인사도 그 기본 틀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다 짰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근데 그 주어진 여건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공수처를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공수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자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각각 속내는 달라 보여요.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그 제도를 자기들의 목적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존중을 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힘이 있다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들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치의 과잉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정치의 과잉은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익과 사익 모두에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그런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수처가 이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초한 거는 지금 현재 여건이 수사력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안정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안정화가 될 때 처음부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런데 어떤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충분한 공감대나 준비 없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공수처만을 탓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래 차제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어떤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의 장에서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경찰은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상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무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이유를 삼은 게 형소법 81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경찰 관리를 지휘를 해서 영장을 대신 집행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엔 경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 검찰로서는 이와 같은 일을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독립은 뭐냐면 수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은 검찰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결국 이 조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은 앞으로도 검사의 어떤 수사 지휘에도 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으로 통한 경찰 수사권 독립을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응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가 법적 근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른바 영장을 받은 것은 공수처인데 집행만 이렇게 경찰이 한다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럼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집행할 경우 그 집행하는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불법 체포 감금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지금 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놓고 경찰과 공수처가 핑퐁 게임을 하는 상황이고요. 좀 더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차 체포영장의 시한은 어제로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지금 기한을 연장해서 다시 재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재청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체포영장이 다시 기한이 연장돼서 다시 나올지 뭐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또 수사도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영장이 기한이 연장이 돼서 다시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집행에 나서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경호처가 지난번 1차 집행 때처럼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는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고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뭐 특공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입 가능성까지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을 했습니다. 당내 비윤계에서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것은 국민을 지키는 그런 대표자여야지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은 국회의원 과연 자격이 있겠느냐.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나간 저 한남동 관저 현장에 간 의원들이 무려 44명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 108명이니까 거의 40%,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게 간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지도부가 그 한남동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라 뭐 이렇게 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개별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개별 행동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근데 잠시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국민의힘 기준으로 따지면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4명 정도가 저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거의 전부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로서는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뭐 국민의힘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지는 그 체포영장 집행 뭐 이런 거에 반대하는구나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에 관한 정치적 책임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이 져야 하는 부담은 있죠. 그러나 저게 뭐 지도부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의원들 44명이 저렇게 한남동 관저로 찾아간 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분들이 그건 알 거예요. 이렇게 여야의 어떤 대결 양상이 격화가 되면 합리적인 중도 보수 그다음에 중도층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강성 목소리들이 과대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들은 기본적으로 강성 목소리들이 과대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도적인 사람에게 전화가 온다. 대답을 하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도 나는 약간 중도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보이스가 과대대표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좋지가 않아요.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가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지속성이라는 건 아주 악화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존중하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제도를 넘어서서 본인이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기반해서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법부가 뭡니까? 사회 갈등의 최종 결정자예요. 거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도의 한 축인 정치권에서 힘으로 막겠다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거는 다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표된 거라는 김상일 대변인님의 분석이셨고요. 최진익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은요, 관저에 집결한 의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뭐 불가능한 게 어렵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성립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무집행 방해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거부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위법한 영장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뭐 적법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다투는 절차에 있는 것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와 같은 그 고소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그 법적으로 기소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가 없고 특히 회기 중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대 야당이 여당에 대한 위축 효과 어떻게 보면은 협박하는 그런 어떤 그 카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에 모인 게 체포 용의자를 보호하는 행위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에 해당한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는 그렇죠. 불체포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범일 때는 불체포 특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현행범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특수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공무집행 행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그 당시에 영장 집행행위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로 세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일단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인 책임 여부 뭐 이런 부분들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영장 집행 자체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일단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만약에 영장 집행이 실제 있었을 때 이것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8인 체제로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권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유도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을 했어요. 글쎄, 이제 저게 뭐 짬짬이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헌재 재판관이 국회 소추인단한테 뭐 내란죄 철회 부분을 뭐 권유했다. 아까 이제 그 국회 소추인단에서 권유 표현은 본인이 잘못 썼다 이렇게 시인을 했던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이제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재가 개별적으로 저렇게 해명을 내놨지만 아직도 그 아마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뭔가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정말 이 진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뭔가 탄핵 심판을 한다는 그런 본인들의 자부심을 정말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부터도 이 오해를 받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는 여하튼 뭔가 헌재도 굉장히 이 탄핵 심리를 과거와 다르게 서두른다 뭐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거는 전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국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거는 결국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단,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단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 하는 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의도라 한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란 죄를 다툴 것이냐, 내란 행위를 다툴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다 뺐다고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가 위헌적이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게 헌재 재판이에요. 예. 근데 내란 죄를 다투려면 이게 형사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증거를 다 확인해 가지고 거기를 확정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는 바뀐 게 없지 적용 법률을 그렇죠. 지금 바꾸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 죄에 대한 것은 형사적으로 다투고 위헌 여부에 대해서 내란 행위를 다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렇게 저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재는요.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뭐 다소 일부의 분들에게는 서두르는 감이 있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국가가 경제가요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예. 좀 뭐 기자분들이 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 쪽에 아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외국 투자사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만나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살얼을 판을 위를 걷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헌재로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것을 서두를 수 있는 한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단에 만약에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부의 동의를 받아오라라고 요청할 가능성, 그런 구성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헌재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 제외에 관련되는 해당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지만 대신에 절차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소법과 형소법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결국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에 응소한 다음에는 청구 내용의 원인을 제외하는 이른바 일부 취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관련해 가지고도 뇌물 문제를 일부 철회했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점, 더불어서 그때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와 같은 부분을 처리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야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 동일한 사유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 내용과 대법원까지 갖는 결정이 다르면은 법적 사회적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여야 합의를 거쳐서 기소했는 부분이라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를 했다고 할 경우에 그 결과를 대법원에서 보는 것이 법에 따르는 원칙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는 14일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출석을 해서 지금 이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절차 변론 기일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분명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변론 기일이 지금 5차례가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인데 설 연휴가 있는 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2월 4일
24일까지 5차례가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헌재 탄핵 심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뭐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에 만약에 나오지 않고 두 번째 기일부터는 이제 걸석 재판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직접 심판에 나와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불발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탄핵 이야기도 다시 언급됐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습해야 될 최종 책임자인 권한대행 최상목은 대통령 놀이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도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에 협조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책임을 져버렸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수처 법상으로도 지금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전해졌어요. 아니 공수처 자체가 저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공수처법에 보면요. 공수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나 뭐 관련자들이 전혀 공수처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자 최상목 대행한테 이것 좀 협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공수처법을 위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수월하게 해달라. 저는 그 자체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수처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뭐 무조건 합법이고 아니면 뭐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핵도요. 그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지 자기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자기들의 그 요구를 듣고 안 듣고가 기준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 자체가 저는 뭐 일종의 국헌문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게 대통령이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게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관여가 금지된 것은 결국 공수처 자체의 직무상 독립성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부적인 어떤 외압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보호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스스로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최상목이 협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 없는 것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민주당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람을 강요 내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현재 범인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뭐 누구 편을 들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영장주의에 따라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관련된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를 하라는 겁니다. 네. 사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고 권한대행이 관련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헌법 122조에 따라서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들고 갔는데 경호처가 계속해서 부당하게 막는다라고 한다면 이 경호처에 대해서도 지휘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탄핵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까 김상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또 탄핵이 된다면은 국가 신인도에 정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할 사유가 저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법에도 굉장히 큰 논란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또 국무회의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다는 게 다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로 탄핵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경호처에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런 겁니다. 자,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경호 대상이에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경호의 대상이에요. 근데 경호의 대상이 돼 있는 이 두 사람이 한쪽을 경호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치부해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른 목적과 다른 대상이라면 뭐 지휘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 지금 권한대행의 어떤 대통령 지위도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현재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호처를 경호 대상인 사람을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주체가 지휘를 한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 굉장히 이게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민주당이 본인들이 여당일 때 만든 공수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고요. 또 체포영장을 지금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스텝이 꼬였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지금의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공수처 보고 자꾸 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새롭게 일 잘하는 공수처를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외에 사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완강하게 그 저지를 하는 저 상황에서 집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치인들의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이 저렇게 그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막혀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한파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뚝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인데요. 전남과 제주도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현재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와 장갑까지 껴입고 한껏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5도 등 대체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눈은 오후부터 충남권과 경기권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북 최고 20cm 이상, 전남은 최고 15cm 이상, 충남은 3에서 10cm입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추위는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경북 내륙 지역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영하의 날씨에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와 동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 동안 독방에 수감됐던 무기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 왜 무죄로 바뀌게 된 건지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교도소문을 나서는 여성. 24년 만에 무기수의 누명을 벗게 된 김신혜 씨입니다. 목바라지를 했던 동생은 덤덤하게 누나를 안아줍니다. 애써서 이제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김 씨는 지난 2000년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버지 앞으로 8개의 보험을 든 김 씨를 범인으로 보고 수사해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받았고 동생이 범인으로 몰려 거짓 진술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재심 개시 9년 만에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당시 범인으로 의심받는 남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졌다는 공소 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김신혜 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또 김 씨가 무기징역을 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0년 봄이었습니다. 3월 7일 날 전남 완도에 있는 한 외딴 곳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50대 변사체가 발생된 것이죠. 예. 처음엔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뺑소니 의심이 들었었는데 네. 수사해본 결과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치사량에 이르는 0.303 거기다가 그 수면 유조제 선부까지 어떻게 보면 그 발견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 초동 수사에서 어떤 그 사람이 이 남성에게 수면 유조제를 듬뿍 든 어떤 양주를 먹인 다음에 살해하고 이와 같은 것을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수사를 했는데 예. 그 변사체가 발생한 그 다음 날 큰딸 지금 말씀하신 이 그 큰딸을 김신혜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결과 존속 살인 및 사체 유기 아니겠습니까? 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동기를 물었는데 이때 자백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 그거에 대한 앙심이 있었고 네. 또 아버지에 대해서 생명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금이 탐났다. 이런 부분을 자백을 했었는데 일단 재판에 넘기고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자백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고모부가 이거 선처받아야 된다. 예. 그러려고 하면은 자백해야 된다라는 권유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했는데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도 그와 같은 것을 허위 자백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살해했다라고 해서 예. 유죄를 했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옥중에서 계속 억울함을 요청을 하면서 재심 사건이 됐는데 한 7년 만에 이번에 재심 1심에서 무죄가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재심 재판부가 자백 진술의 신빙성, 증거, 수집의 불법성 등을 들으면서 김신혜 씨한테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적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긴 했지만 예. 이 자백 진술 조서를 재판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김 씨가 당시에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가 이제 위법 승집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본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타서 먹였다라고 했던 그 수면제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명확히 네.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요. 부검 당시에 피해자의 위장 내에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봤고요. 그 보험 부분, 보험금을 노렸다라는 부분도 김 씨가 보험 설계자 자격증이 있었는데 예. 고지 의무 위반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도 부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 유기 정황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 법원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징역을 해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실질적으로 형이 확정되면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라 한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은 접촉 차단 시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유리로 막힌 시설에서 이렇게 묻고 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무죄로 밝히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헌법재판소에 그 국선 대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확정된 수용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했던 게 제가 위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충실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한 명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99명의 유죄인 사람을 체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사법부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신혜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기쁘지만 좀 실감이 안 나요. 네, 김신혜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지만 24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게 지난 2015년이니까 9년 전이거든요.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다면 24년이라는 시간 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재심이라는 것이 어느 때나 열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2015년에 법원에 의해서 내려졌는데도 사실상 재심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지 뭐 변호 대리인의 뭐 교체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무죄가 만약에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소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보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항소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관련된 보상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사회 토크까지 이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 중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강력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폭설로 일부 지역은 90cm 넘는 눈이 쌓여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항공편도 취소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에서 거대한 눈폭풍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시간당 최대 12cm의 눈이 내리면서 눈사태가 일어난 건데 순식간에 차량을 덮칩니다. 얼어붙은 도로에선 대형 트럭이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집니다. 가정집에선 현관문을 열지 못할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There are some really bad conditions out here. There's a lot of snow, significant amount of snow. 미국 중부에서 시작된 눈폭풍이 동부 해안 뉴저지와 워싱턴 DC까지 덮치면서 6천만 명이 사는 10개 이상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Please stay off the roads. Give our plow teams plenty of room to work during and after the snowfall. 뉴욕주 북부와 켄터키주 일부는 9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중부와 동부 지역은 평균 최대 3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항공편 취소와 도로 통제로 교통이 마비됐고 중부에선 12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켄터키와 알칸소 등 폭설 피해가 큰 주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북극 주변을 감싸는 강력한 한파인 북극 소용돌이가 원인으로 미 기상청은 당분간 장기적으로 기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지만요. 새해에 소망 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105살이 되신 이 시대의 석가,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참 마음 아픕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무한 참사 일어나가지고요. 누구니가 뜻하지 못했던 이제 실수라기보다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함께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국민 공감대,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 아프지만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픔을 나누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탄핵 경험하시면서 드신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 출범하고 이제 80년이 됐는데 지금같이 잘못된,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지금같이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은 없었는데 이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책임은 국민보다도 정권력에 빠져있는 정당, 그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절대 뭐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실패하잖아요. 부하만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해요. 자기 위엔 사람 없고 내 밑에만 사람 있다고 볼 때는 독재가 되거든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도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민족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금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국민의 선택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해결하느냐? 마지막 가서는 국민이 해결해요. 국민의 선택이에요. 중장년층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년기가 길어졌어요. 그 일하는 기간이 같아요. 그때 일 많이 하는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일 잘한 거 한 가지가 민구안이 정년 됐을 때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 출발해서 80대까지 일한 거 그건 잘했다 그렇게 봐요. 예. 청년들에게는 안주하지 말고 도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조용하고 갈등이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극복해서 성장하는데 단지 문제는 이기적인 경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인생의 길이니까 그 길을 택해라 말이죠. 105살에도 지팡이 없이 다니고 매일 수영을 한다는 김 교수는 건강비법으로 분에 넘치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을 꼽습니다. 100살 넘은 사람만 보면 욕심이 없어요. 사람이 착화되는 거고요. 이상하게 남을 욕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그런데요. 사람은 일을 하는 동안은 90이 돼도 늙는 게 아니다 말이죠. 97세가 됐다고 해서 버림받을 필요가 없더라. 왜? 내가 사회에 뭔가 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새해를 맞아서요.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5년에 우리 어려움도 많이 있고 뭐 좀 생각 못했던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몇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행복을 나눠줬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뭐 누구보다도 난 좋은 것 같아요.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새해 기운을 북돋아줄 만한 사진들인데요. 추위 속에서도 파이팅 넘치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년을 맞아 북극곰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차가운 겨울바다로 용감하게 뛰어드는데요. 물속에 뛰어든 사람들의 표정으로 추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기운 넘치는 모습입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년을 맞아 주변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는데요.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알몸 마라톤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이 몸통에 새해 소망을 적은 채 추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으로 달리는데요.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들입니다. 사진처럼 기운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날은 갈수록 추워지겠고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는 약한 소낙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전북에 최고 4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해안가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영상 1도선에 그치겠고요.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